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가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가한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본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 단 한 줄의 글로 한미동맹 70년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민간 대미 투자액 6천억 달러, 약 854조 원,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손에 넣지 못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의 실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묻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움직였을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28일, 저는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은 계속 뭔가를 읽고 있었죠. 바로 미국 조선업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윌슨, 이게 정말 맞는 숫자야?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조선 생산 능력은 중국의 0.2%입니다. 정확히는 0.18%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분노와 좌절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대통령과 장관들을 봤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은 1년에 잠수함을 몇 척이나 만드는데 최소 8척에서 최대 12척입니다. 우리는 버지니아급 기준으로 7년에 한 척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조선업 붕괴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 그것이 2025년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의 조선업도 이미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2020년 이후 주요 조선소들이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고 기술력 격차도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가와사키 조선도 대형 군함 건조에서는 한국 기업들보다 생산성이 30% 이상 낮습니다. 그럼 한국은 다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죠. 30년간 일본 편을 들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조선업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 건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중요했거든요. 한화오션이 2024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예전에 선조선소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곳이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졌죠. 한국 회사가 우리 조선소를 샀다고? 네, 정확히는 파산 직전에 조선소를 인수해서 살렸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미 해군 보급함 3척을 건조하고 있고 생산성이 인수 전보다 340% 증가했습니다. 납기도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겼습니다. 대통령은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김해공항에 착륙한 뒤 우리는 곧바로 헬기로 경주로 이동했습니다. 경주 호텔 21층,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어 있었죠. 그날 밤 11시,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호출되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윌슨, 내일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뭘 얘기해야 할까? 저는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로 협상이 3개월째 교착 상태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한국한테 뭘 줄 수 있느냐고. 한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의 질문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 추진 잠수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1,2,3 협정 때문에 불가능했죠. 1,2,3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1958년에 체결되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중국이 핵잠수함을 몇 척이나 가지고 있지? 최소 12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개발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어. 근데 뭘 받아갔지?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조건 없이 합의했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야. 그건 조공이지. 윌슨,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 장보고 3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40년 이상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뭔데?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핵연료죠.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미소였죠. 내일 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뭘 요구할 것 같아? 아마도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먼저 꺼낼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영리하다면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왜? 우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에서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태평양 함대를 유지하려면 최소 20척의 추가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해주면 필라델피아의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미국 땅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최소 2만 개 이상입니다. 둘째,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셋째, 한국 해군이 강해지면 칠함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 한국이 동해와 서해에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면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칠함대의 부담을 30% 이상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주고도 받지 못한 걸 한국이 200억 달러로 받게 됩니다. 이건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상징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윌슨, 자네 30년간 국방부에서 일했다고 했나? 네, 대통령님.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솔직히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조선소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대통령께서 내일 회담에서 한국 측이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경주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저는 회담장 바로 옆 고문단이 앉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그 옆에는 NSC 한반도 국장이 앉아 있었죠.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보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담은 정확히 오전 10시 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 경주는 아름다운 도시네요. 어제 불국사를 잠깐 봤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경주는 우리의 천년 고도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한미동맹도 오래되고 깊은 관계죠.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방위비 문제, 관세 협상, 투자 확대. 양측이 준비해온 대본대로였죠. 그런데 40분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멈추더니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봤죠. 대통령님,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방위비를 증액하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것.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담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배석자들의 표정이 굳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GDP의 1.4배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평가 5위입니다. 그런데 왜 더 내야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뭔가를요.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회담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한국 측 일부 배석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죠. 계속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집니다.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을 추적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양측 모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죠. 한화오션이 인수한 그 조선소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로 미국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는 미국에 생기고 기술은 한국 것을 쓰고 그리고 완성된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죠.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해결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2, 3 협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님,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1, 2, 3 협정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는 무기가 아닙니다. 호주에도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커스 협정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1, 2, 3 협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부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그 개정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은 2, 3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6개월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이 대통령 들으셨죠? 6개월이면 가능하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그리고 우라늄 농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담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핵주권을 완전히 바꾸는 요구였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좋습니다. 논의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이 대통령,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3,500억 달러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5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 3척을 만드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약속합니다. 3척이 아니라 5척도 만들겠습니다. 회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확히 87분간의 대화였죠. 회담장을 나오면서 한국 측 배석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합의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대통령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조언하신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단 두 문장. 하지만 그 두 문장이 동북아 전략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오전 9시, 저는 NSC 동아시아 담당과 함께 선발대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휴대폰에 일본 방위성 관계자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어제 회담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이 사실입니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확인해 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국 대사관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는 파트너 아닙니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한국에만 핵잠수함을 허용하십니까? 우리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차관님,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입니까? 일본도 미국의 조선소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데이터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 생산성 비교 자료였죠. 사무차관님, 이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 조선소는 같은 크기의 군함을 일본보다 40% 빠르게, 25% 저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품질도 더 우수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리도 노력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신 구축함 건조 일정을 보십시오. 예정보다 3년 지연되었고 예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예정보다 2개월 빨리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일 뿐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기술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이죠. 그날 오후 일본 언론은 일제히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논조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거액을 지불하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한일 전략 가치 역전, 조선업 기술 격차가 외교 격차로. 저는 그날 저녁 일본 방위성 연구소 소장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가 30년간 알고 지낸 친구였죠. 제임스, 솔직히 물어보겠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히로시, 자네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한국이 너무 빨리 발전한 거지. 2010년만 해도 일본이 앞섰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지. 그래, 특히 조선업에서는 이제 경쟁이 안 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일본 조선소들은 생존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주 전까지만 해도 5,500억 달러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기술 말인가? 기술과 타이밍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살리고 싶어 해. 그런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야. 일본은 미안하지만 그 능력이 없어. 히로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해. 그리고 한국의 성공이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초라해 보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는 핵잠수함을 허용하고 일본에는 왜 안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에서 만들 거니까. 미국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일본도 미국에서 만들겠다면 환영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일본은 그럴 기술이 없다는 것을. 저는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현장 점검차 먼저 온 것이었죠. 조선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1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한산했던 부두가 지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한화오션 미국 법인 CEO인 김 사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김 사장님, 여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인수 당시만 해도 직원이 85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400명입니다. 내년이면 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는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에는 미 해군 보급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보급함은 원래 2027년 인도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일정을 18개월 앞당겼습니다. 2025년 12월 인도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식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블록 공법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죠. 예전에는 현장에서 용접하며 만들었는데 우리는 미리 만든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작업 현장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 기술자들은 언제까지 여기 있습니까? 2년 계획입니다. 기술 이전이 목표니까요. 이미 미국인 팀장 15명이 올해 초 거제도 조선소에서 3개월간 교육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설계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3D 선박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핵잠수함 설계 아닙니까?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의 기본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을 기반으로 디젤 엔진 대신 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로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소형 원자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봉은 미 에너지부가 제공합니다.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설계대로라면 건조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첫 번째 함은 36개월, 두 번째부터는 24개월입니다. 양산 체계가 갖춰지면 더 빨라질 겁니다. 제가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7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2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미 해군은 이 일정을 믿습니까? 김 사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급함 일정을 18개월 앞당긴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두에는 수십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연봉 7만 5천 달러입니다. 숙련공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좋은 일자리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폐허 직전이었던 이 조선소가 지금은 완전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한 겁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기술밖에 없죠. 그래서 기술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간 말입니다. 일본은 왜 못 따라잡았습니까? 일본은 이미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죠.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2,400명의 노동자들이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보십시오. 1년 전만 해도 이 조선소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까? 한국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 한국이 필라델피아를 되살렸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서로를 살리는 관계. 한국은 기술을 주고 미국은 시장과 안보를 제공한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윌슨,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없으면
우리 조선업은 끝난 거야? 네, 대통령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에게 완전히 밀리거나.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군. 국무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첫 실무회의였죠. 양측에서 각각 15명씩 총 30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는 국무부 군축비 확산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작부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1,2,3 협정은 1958년 이후 미국 핵 비확산 정책의 근간입니다. 이 협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 수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핵심 원칙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외교부 차관이 대응했습니다. 차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호주는 어떻습니까? 오커스 협정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호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체 우라늄 농축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과 차세대 원전을 위한 연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미국 측 법률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잠수함용 연료는 20% 이상 농축이 필요한데 이것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 과학기술자문이 반박했습니다. 핵무기는 90% 이상 농축이 필요합니다. 20%와 90%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IAEA의 전면 사찰을 받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논쟁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배석자로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진전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국 측 수석 대표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이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슨 박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6개월? 불가능합니다. 2년은 걸릴 겁니다. 대통령께서 6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핵 문제는요. 저는 그날 밤 한국 측 수석 대표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에서였죠. 차관님, 미국 측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6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으니 중국의 압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중국 외교부가 비공식 채널로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핵 능력을 확대하면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거라고요. 일본은요? 일본은 더 복잡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자기들도 같은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단계적 접근은 어떻습니까? 일단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부터 시작하고 농축과 재처리는 나중에 논의하는 겁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 독립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단호함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였죠. 다음 날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억지력이 강화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적 핵기술로 대응하는 겁니다. 평화적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한국 측 국방부 국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농축이 필요합니까? 에너지 독립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전 24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SMR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연료를 계속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협상의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였죠. 회의 후 휴식 시간에 한국 측 젊은 외교관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은 정말 우리를 믿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복잡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믿지만 핵 문제는 다릅니다. 이건 70년간 지켜온 원칙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과 증명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처럼 한국이 책임감 있게 기술을 사용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에 보고하러 갔습니다. NSC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 협상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의회 설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윌슨. 무슨 문제입니까? 의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농축 권한을 주는 것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선례? 좋아요. 한국이 선례가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동맹국의 선례 말입니다. 윌슨, 필라델피아에 갔었죠? 뭘 봤습니까? 한국 기술이 미국을 살리는 걸 봤습니다.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의회에 가서 말하세요. 우리가 한국을 막으면 중국이 동아시아를 장악한다고.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경주 회담에서의 87분, 도쿄에서의 충격, 필라델피아의 기적, 그리고 지금 워싱턴에서의 벽. 협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의회에서 벌어질 것이었죠. 챕터 6 설득의 기술. 2025년 저는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방 전문가로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지지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죠.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원 20명이 앞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과 로비스트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외교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30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셨죠. 한국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는 것이 미국 안보에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3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의 조선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을 7년에 걸쳐 만듭니다. 중국은 1년에 10척을 만듭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 해군은 우리를 수적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한국과 무슨 관계입니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칠함대의 부담을 30% 줄여줍니다. 예산으로 환산하면 연간 150억 달러입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숫자는 항상 설득력이 있었죠. 둘째, 일자리입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이것은 2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한국은 1991년 이후 34년간 비핵화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보수파 의원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IAEA 전면 사찰과 미국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위험 아닙니까? 의원님, 위험을 말씀하신다면 더 큰 위험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손을 묶어놓으면 중국이 서태평양을 장악합니다. 그게 더 큰 위험입니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한국 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사님. 하원도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6개월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항공모함 3척, 잠수함 12척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절실한 문제가 된 것이죠. 상원이 1,2,3 협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렸죠. 한국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순간입니다. 펜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68년간 유지되어 온 1,2,3 협정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윌슨 박사님, 청문회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이 그 사실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왜 이렇게 한국을 도와주십니까? 30년간 일본 편이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일본 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편이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한국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2,3 협정 개정안 서명 후 단 3일 만이었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화오션 김 사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금 조선소가 난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자리 지원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1,200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한국 본사에서도 기술자 파견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정문 앞에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30, 40대 남성들이었죠. 인사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상황 보시죠. 협정 서명 소식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잠수함 건조 때문에 온 겁니까? 예, 대부분 다른 조선소에서 해고된 숙련공들입니다. 필라델피아 근처 조선소들이 2010년대에 대부분 문을 닫았거든요. 우리는 임시 채용 사무실로 갔습니다. 면접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지원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2018년에 일자리를 잃고 택시 운전을 했죠. 이번에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엄이었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설계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는 85% 완료되었습니다. 장보고 3베이스의 원자로 구획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3D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전장 109m, 배수량 4,200톤. 미국의 소형 원자로를 탑재합니다. 최대 속력은 수중 28노트, 잠항 깊이 400m입니다. 미국 측 기술 고문이 질문했습니다. 건조 기간은? 첫 번째 함은 42개월 목표입니다. 2026년 3월 착공하면 2029년 9월 진수 가능합니다. 42개월이면 미국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정인데요. 설계팀장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장보고 3를 36개월에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블록 공법과 동시 작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 사장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정말 42개월이 가능합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믿고 1,2,3 협정을 바꿨으니까요. 압박감이 크시겠습니다.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한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철판을 절단하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미국인 용접공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각도로 자르면 나중에 조립할 때 오차가 줄어듭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미국인 용접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해보죠. 저는 그 장면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필라델피아 시내 작은 바에서 조선소 노동자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국방부 출신이라는 걸 알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왜 의심하십니까? 미국이 이런 거 못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 솜씨가 녹슬었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못 만든 게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이 그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한 노동자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보면 대단합니다.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아요.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워싱턴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에 제출할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힐튼 호텔. 87분간의 회담이 60년 동맹의 본질을 바꿨다. 저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간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을 지켜봤다. 솔직히 고백하면 2020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더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기술력, 경제력, 전략적 위치 모든 면에서 그랬다. 하지만 2025년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의 차이였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돈뿐이었다. 한국은 200억 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것은 기술이었고 해결책이었고 파트너십이었다. 저는 경주 회담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와 서해에 배치하면 미군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죽어가고 있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0.18%. 우리는 중국과의 해군 경쟁에서 이미 지고 있었다. 그때 한국이 나타났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에 죽어가는 조선소를 샀다. 그리고 살렸다. 850명이 2,400명이 되었다. 생산성은 340% 증가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동맹이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박사님, 일본 측에서 비공식 접촉이 왔습니다. 자기들도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일본에게는 조금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한국이 먼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말씀입니까? 동맹이 무엇인지를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라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파트너다. 진짜 파트너. 한국은 기술을 가져왔다. 미국은 시장과 안보 우산을 제공했다. 이것이 21세기 동맹의 모델이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7분의 회담 그리고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 나는 이 여정의 목격자였다. 때로는 조언자였고 때로는 중재자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학생이었다. 한국에게서 배웠다. 절박함이 어떻게 혁신을 만드는지,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꿈을 이루는지, 그리고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30년 전 저는 젊은 국방부 분석관으로 첫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죠.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역사가 바뀌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 시작을 목격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공식 기록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주 회담장에서 느꼈던 긴장감,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눈빛,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필라델피아 노동자들의 간절함, 한국 기술자들의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죠. 아직 개발 중이었던 강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요 30년 한 세대. 한국은 그 시간 동안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마지막 장을 함께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이었습니다. 박사님, 대통령께서 내일 오전 백악관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한국 관련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으시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